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정관장으로 건강을 정하세요. 정관장. 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더 뉴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소중한 기자님.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뉴스입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예. 읽어드리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하나 공유하면서 발표를 한 건데, 그랬군요.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인구 절벽으로 우리 병력이 급감해가지고 15년 뒤면 북한군의 4분의 1에 그칠 것이고 이로 인해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를 공유한 건데,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인해전순식 과거형 군대보다는 스마트 강군으로 이제 재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되게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글 중간에 그런 굴종적 발언 이걸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직접 언급한 건 아닌데 사실상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이야기, 전작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데요. 네, 이것도 그대로 옮겨드리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2006년에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장성들을 지적한 것을 소환한 건데요. 그때 당시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로 알려진 그 발언입니다. 그래요. 예, 전시작전 통제권은 오랫동안 논쟁된 사안이었어요.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논평도 냈고요. 대표적으로 또 그 성일종 의원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성일종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성 위원장 이야기도 그대로 전달드리면 우리 국군은 이 대통령 말씀대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말한 그 굴종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는 한미 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 기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 16일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23건 중에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것보다 닷새 전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이게 북미 관계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북한 입장에서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미국과 주한미군의 역할 내지는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조율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고 이게 국방과는 또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세 관련 후속 논의가 교착 중에 있고 현재 그 또 조지아주 사태로 인해서 외교적 문제도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정 과제로서의 그 전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 본인의 방향성 그리고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정치인의 메시지는 다 의도가 있거든요. 그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같은 국정 과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또 한미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이니까요. 관련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H1 비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이제 전문 직종인들에게 부여하는 그 비자의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갑자기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100배죠. 우리 돈으로 이게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좀 수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9일 이제 그 포고문 서명식에서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게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핵심은 연간이다. 6년 동안 적용되고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바로 하루 지나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인데요.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연회비가 아니라 일회성 수수료다. 갱신을 해야 하거나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보도를 보면 심지어 백악관 측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 뭐 이런 설명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거 100만
그 10만 달러로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미국인을 채용하라. 네, 이런 압박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기조가 하루 만에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저희 조지아주 사태 이후 상황 떠올려 보시면 이제 한국의 이제 상당한 기술력 그리고 특히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 기업도 대다수가 이제 철수한 다음에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산업 구조가 사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H-1B 비자가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외국인 전문가들이 대부분 가잖아요. 이게 아마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애플, 구글 같은 이 굴지의 기업과 연관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외국인 전문직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해당 비자 관련 그 나라들은 둘째치고 이들을 고용한 미국 기업 동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미국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비상이죠. 그 한국과 지금 미국과 비자 관련 협의하고 있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 일단은 한국 정부는 이 H-1B 비자가 아니고 한국인 전용 뭐 E4 비자 신설 추진을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 자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영향 크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 워낙 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의 비자 협상 과정에서도 또 갑자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대응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 조지아주 사태 때도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체포해 놓고 또 반인권적 시설에 수용해 놓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또 유감 표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이런 상황을 두고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상황 역시 트럼프 정부가 지니고 있는 좀 권위주의적 기조 그리고 강성 지지층을 지향하는 태도가 되레 이제 미국 내부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초래하는 상황이 됐고 이를 또 부랴부랴 뒷수습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반복된 거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모든 트럼프의 정책들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5년 8개월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그 장소는 이게 보수를 상징하는 도시 대구였고요. 그 대구 자체로만 놓고 봐도 6년 4개월 만에 장외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연속해서 장외 집회를 벌인 바 있는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였고 지금은 장동혁 대표, 송은석 원내대표 체제.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네요. 국민의힘이 이런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국민의힘이 현재 선택하고 있는 기조가 이게 소위 말하는 중원 진출, 그러니까 중도층 확보보다는 지지층 결집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차치하고 국민의힘의 지금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인 장동혁 대표가 당의 강성 지지층의 절대적 지지로 당대표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장외 집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외 집회 전에 당 차원에서 공지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좀 우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활용이 불가하다. 현장에서 제재하겠다 했는데 뭐 현장에서는 사실 윤 어게인이나 그리고 스탑 더 스틸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깃발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극우 이미지를 피하고자 그런 공지를 했을 텐데 지도부 자체가 지금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지도부가 선택한 장외 집회 그것도 장소를 대구로 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사실 그런 모습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깃발들 다 보이던데요. 네. 자,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6년 전 장외 집회 때는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당시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이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외 집회를 이제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장외 집회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건가? 그런 게 좀 헷갈렸었는데 물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있을 텐데.
현장 메시지를 보면은 사실 좀 색깔론으로 점철된 메시지만 기억에 남고 당의 방향성이나 뭐 국가를 위한 비전이나 또는 강성 지지층 외에 이런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사실 기억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애 집회 메시지 또한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었고 참고로 이제 2020년 장애 집회 직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꿨는데 사실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더 뉴스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작년 6월에 발생한 아리셀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합니다. 경기도 화성 그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3명이 숨진 참사였는데 1년 3개월쯤 지난 현재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에 그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오고요. 아리셀 참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을 평가하는 분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단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법 시행 이후에 그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계나 시민사회계는 사실 꾸준히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첫 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실효성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뭐 1심이 23일 날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법조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형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해화. 이게 내용이 없고 뼈대만 남아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법 기술이 법의 진정한 취지를 앞서버릴 때 이렇게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이게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에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고 또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책임을 명확히 물자라는 것에 상당수가 공감하실 겁니다. 부디 이번 판결이 이 법이 형해화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일 1심 선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